UiPath 김영수입니다. 2023년 첫 세미나인 것 같습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로우코드와 자동화 콜라보라는 주제로 로우코드 개발 환경인 UiPath Apps, 그리고 시티즌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튜디오X와 시티즌 개발에 도움이 되는 플랫폼을 같이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발표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선 자동화 트렌드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로우코드 개발 플랫폼인 UiPath Apps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개발자분들이 사용하면 좋은 자동화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개발 툴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디에이션 같은 걸 오토메이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오토메이션 허브, 그리고 새롭게 나온 어시스트 타스크 마이닝이라고 해서 시민 개발자들이 자기 혹은 동료의 일을 쉽게 자동화시킬 수 있는 툴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코드와 자동화의 콜라보로 만들어진 데모를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잠깐 살펴볼게요. 이게 너무 빨리 넘어가 버리네요. 자동화 트렌드는 지금 나온 트렌드는 2023년은 아니고요. 2022년에 만들어진 자동화 트렌드이긴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아마 지금 설명드릴 앱스랑 관련되어 있긴 하는데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기반 워커플로우의 대안으로 저스트 인 타임 및 자극 기반의 워커플로우가 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밑에 보시면은 한 2024년까지는 약 25%의 직원 대상 앱이 어쩌면은 코드리스, 로코드, 노코드라고 얘기도 하죠. 형태로 개발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동화가 이제 현업 주도나 특정 부서만 쓰는 게 아니라 회사의 전략적인 툴과 환경으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IO 주도하에 자동화 추진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동화 플랫폼이 사실 이제 초기에 나왔던 자동화 회사뿐만 아니라 기존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 예를 들어 서비스나우라든지, 서비스나우도 자동화 관련되어 있는 툴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많이 보시는 셉도 자동화 관련된 툴을 인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동화 플랫폼의 융합 경쟁에서는 사실은 시작을 RPA로 한 회사들이 훨씬 더 좋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관련해서는 지능형 자동화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 자동화 전문 회사에서 훨씬 더 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제품들과 인티그레이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 내에서 보면 이제 밑에 보시는 오른쪽 편에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스트럭처, 어플리케이션, 스키리티 이런 스택이 있다면은 자동화 스택은 가장 위에 상단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스택에서 최상단으로 자동화가 이동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또 다른 하나 중에는 예전부터 말씀드리긴 했지만 AI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와 자동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얘기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COE 자동화 COE를 통해서 AI 구축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동화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쓰는 의미, 세맨틱 자동화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처음에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형태로의 변화도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포워드 5에서 보여줬던 클립보드 AI 같은 걸 보면은 아마도 내년, 후내년 등에는 시멘틱 자동화의 유스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동화 확산으로 인해서 CSO, 서스테이너빌리티 오피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과 자동화 생태계의 전반적인 성장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트렌드를 한번 살펴봤었고요. 저희들이 2022년 10월에 출시한 제품을 내면서 실제 전략적인 4가지 빅 트렌드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전에까지 자동화가 하나의 도구였다면은 지금은 회사를 운영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혁신하는 방법으로서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의 성과도 전술적에서 트랜스포머티브하게 혹은 이노버티브하게 전환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동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항목이 아니라 아주 전략적인 항목으로 회사에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자동화 플랫폼은 결국 자동화 기반 혁신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UiPath 비즈니스 자동화라는 플랫폼을 얘기하면서 예전에 나왔던 여러 단계를 조금 더 간소화시켜 봤어요. 첫 번째 단계는 발굴, 실제 과제를 찾아내는 거죠. 어떤 업무를 자동화를 적용하면 좋아질까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찾아진 자동화 오퍼튜니티에 대해서 실제 자동화를 구현하는 겁니다. 구현된 자동화를 그 다음에 운영하는 형태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발굴에서 보시면은 큰 게 프로세스 마이닝. 이 프로세스 마이닝은 엔드 투 엔드 프로세스 마이닝은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 ERP라든지 SAP 혹은 많이 쓰고 있는 회사의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기반으로 전체 비즈니스 플로우가 프로세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런 툴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병목 현상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를 보고 그 부분을 자동화했을 때 얼만큼의 개선이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실제 사용자 PC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캡처링해서 옵티니티를 발굴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자동화할 때 도움을 주는 타스크 마이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게 커뮤니케이션 마이닝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마이닝은 저희들이 최근에 리인퍼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회사가 전문적으로 했던 게 메일이라든지 메신저라든지 이런 형태로 주고받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릴레이션을 찾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해석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거든요. NLP 관련된 솔루션이죠. 그걸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도 자동화할 수 있는 오퍼튜니티를 찾아내는 커뮤니케이션 마이닝도 있습니다. 자동화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만들기 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업분들이 이런 자동화가 필요해요 라고 많은 의견들을 주실 거예요. 예전에는 뭐 엑셀로 취합해서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사이트에, 회사 내 사이트에다가 글을 올려놓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희들은 오토메이션 허브라고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의 자동화 라이프 사이클 관리처럼 만드는 거죠. 아이디어가 피딩되면은 그 아이디어로부터 얘는 시티즌에서 개발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CO에서 개발이 좋을지도 평가도 해보고요. 셀프 어세스먼트 형태도 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를 하는데 얼마나 쉽게 잘 효과적으로 될 거냐 이런 점수를 만들어내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자동화 오퍼튜니티를 COE 프로젝트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시티즌 개발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트래킹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게 오토메이션 허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굴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이제 자동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것 중에 제일 큰 게 로우 코드 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우 코드 개발은 자동화는 조금 떨어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할 때 많이 쓰는 게 결국은 웹 어플리케이션 형태이잖아요. 혹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웹 어플리케이션 혹은 모바일에 적절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툴을 플랫폼을 로우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화에는 지금 현업분들이 많이 쓰고 계신 UI도 있지만 사실 IT나 API 형태로 만들어진 자동화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동화에 UI도 가능하고 API 자동화도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최근에 어나운스했던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도 API 자동화를 위한 거고요. 온프레미스에 있는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API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들이 API를 제공한다면은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런 이점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많이 도입하고 있는 AI의 대표적인 유스 케이스가 도큐먼트 언더스탠딩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지능형 문서 처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서가 주어지면은 그 문서를 어떤 종류의 문서인지 분류를 하고 분류된 문서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거죠. 그리고 추출한 데이터를 대사할 수도 있고요. 시스템에 입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를 기반으로 다른 포스트 프로세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마이닝을 도입하면서 NLP 관련된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ML 관련되어 있는 많은 모델들을 자동화를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를 이제 운영하게 되면은 제일 관심 가지는 게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과도 자동화를 운영하는 어떤 오퍼레이션적인 성과가 아니라 비즈니스 KPI에 맞는 비즈니스 성과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시고요. 결국 그 비즈니스 성과가 그 회사의 본연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면은 자동화는 계속 확산이 될 거고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지원이 끊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과 관리된 부분을 별도로 인사이트로 제공하고 있고, 자동화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은 결국은 그 자동화는 직접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시스템과 인티그레이션 하다 보니까 인터페이스를 하다 보니 시스템이 변경되면 그게 따른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 자동화가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는지도 볼 수 있고요. 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때
테스트 슈윗을 이용해 가지고 테스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화 뭐 좀 많아지고 로봇을 쓰는 사용자가 많아지면은 그다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버넌스인 거죠. 결국은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자동화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려면은 통합 관리 및 거버넌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에 소개드릴 저희들이 쓰는 어떤 자동화 운영 관련된 게 뭐 클라우드에도 배포될 수 있고요. 똑같은 코드를 온프레임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들 가지고 있는 그 자동화에 대한 설명 좀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로코드 플랫폼인 앱스를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우코드 혹은 노코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주 코드가 없는 건 아니고 코드를 작성하는 비율이 낮다라고 해서 로코드 개발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게 로우코드와 기존 환경을 비교를 해보면은 가장 큰 차이점은 로우코드는 대상이 코딩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개발 환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딩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위지와 형태, 드래그 앤 드랍 형태로 쓰는 걸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다만 아주 고난이도의 커스터마이징 같은 거는 못하고 아웃오박스로 제공되는 피처만 이용하고 그 관련된 인티그레이션을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기존 개발 방법은 사실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쓰는 언어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 언어별로 개발하니 그 언어를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문 개발자가 필요한 셈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로코드보다는 시간과 비용이 조금 더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주 다양한 형태, 뭐 모바일도 괜찮고요, 웹도 괜찮고요, iOS, 안드로이드에 최적화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수 있는 거죠. 로코드를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좀 더 나눠보면은 로코드를 쓸 때 전문 개발자 버전도 있긴 합니다. 이 얘기는 실제 일반적인 개발 환경을 로우코드 형태로 만들었고 거기에 기존의 전문 개발자가 로코드 툴을 이용해서 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iPathX는 그것보다는 시민 개발자를 위해서 현업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형태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분을 봤을 때는 UiPathX는 로우코드 앱이며 시민 개발자를 위한 플랫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iPath 앱스를 보시면은 지금 보이는 화면이 앱스로 만들어진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아마 이 관련된 부분이 저희들이 미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컨택 센터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한국에는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컨택 센터 어플리케이션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이걸 봤을 때는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미국 같은 환경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컨택 센터만 하더라도 여러 개의 시스템과 인터페이싱을 해야 되고 하나의 화면에서 상담자가 받는 모든 일들을 기록하면은 자동으로 여러 개 시스템이 업데이트도 해줘야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런 관련된 기능들을 UiPath 앱스를 통해서 별도로 구축하지 않고 앱스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로코드와 자동화를 어떻게 결합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자동화를 빠르게 어답션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실적으로 되게 실용적인 방안이 됩니다. 기존의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을 변경하는 거는 기존 개발팀이나 SM팀이 인게이지가 필요하고요. 또 공수도 산정하고 일정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앱스는 그러지 않고 기존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을 변경하지 않고 원하는 비즈니스를 빠르게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앱스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개발자를 타겟했기 때문에 배우기 쉽습니다. 누구나 쉽게 개발할 수 있고요. 빠르게 비즈니스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과 ROI 향상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나면은 자, 배포는 어떻게 하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런 얘기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앱스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툴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만들고 나서 배포와 운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 부서의 도움 없이도 비즈니스 입장에서 필요한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걔를 앱으로 만들어서 배포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앱스에는 크게 두 가지 피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앱 스튜디오라고 해서 개발자들이 앱스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화면이고요. 아주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랍 형태로 만드는 툴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최종 사용자들이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으면 실행하는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은 어딘가 웹 서버를 만들어야 되고 그게 적절한 컨텐츠를 피딩 해줘야 이제 누군가 액세스 할 텐데 그런 실행 환경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일 거예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면은 뭔가를 저장을 못 하는 거죠.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지도 못하는 거고요.
UiPath에서는 데이터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걸 앱스에서 활용할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투두리스트 같은 게 좀 간단한 앱스를 하나 만들어 본 겁니다. 투두리스트에 제목을 넣고 디스크립션을 작성하고 추가를 하면은 DB에 저장이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DB가 아니라 UiPath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라고 하는 걸 이용할 수도 있고요. 어떤 작업을 필요할 때 큐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주고 큐를 기다리고 있는 unattended 로봇이 바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데이터 서비스와 큐를 이용하면은 기존의 자동화를 조금 더 풍부하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앱스는 스탠드얼론 형태로 자동화와 연결되지 않고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이 관리하는 연락처 같은 걸 공유하는 앱을 만들었다면은 그거는 굳이 자동화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팀원분들이 자기가 아는 연락처를 공유해서 다른 파트너나 고객사의 연락처를 쉐어할 수 있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또 하나는 이미 있는 자동화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앱스는 기존의 attended, unattended 이 두 가지 옵션을 다 제공하고 있고요. attended는 자기 PC에 설치된 로봇이 앱스를 통해서 구동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unattended는 전용 PC에 구성된 로봇이 동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앱스랑 그 다음에 API로 연결할 수 있는 인테그레이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왼쪽부터 최종 사용자를 본다면은 사실은 아주 다양한 사용자가 이 앱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디바이스는 웹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웹이 되는 휴대폰, 태블릿, PC 뭐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앱스에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은 뭐 리드를 관리한다든지 연락처를 업데이트한다든지 아니면 PO를 승인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앱을 만들었다면은 오른쪽에 있는 고객사 시스템을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API로 인티그레이션 할 수도 있고요. 메인프레임이 있다면은 API로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때는 로봇이 실제 메인프레임의 그 터미널 서비스를 이용해서 뭐 변경을 하거나 수정하거나 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앱스는 화면에 UX를 보여주고 사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수집해 놓은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액션을 하는 부분은 로봇을 통해서 구성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앱스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민 개발자의 자동화 플랫폼을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스튜디오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피처 중에 하나가 스튜디오 웹이라고 하는 피처가 하나 추가됐고요. 예전에 스튜디오 프로라고 하는 피처도 있었지만 그 애는 스튜디오로 통합이 된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스튜디오 웹, 스튜디오 X, 스튜디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튜디오 웹은 온라인에서만 제공됩니다. 뭔 얘기냐면 브라우저만 가지고 있으시면은 스튜디오 웹을 실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웹은 웹 브라우저 관련해서 크롬에 대한 웹 기반 UI 자동화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커싱하고 있는 게 죄송합니다. API 관련된 부분에 연결을 할 수 있는 인티그레이션 서비스의 컴포넌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를 쓰고 있으면은 API를 기반으로 스튜디오 뭔가를 해야 된다면은 스튜디오 웹으로 시작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스튜디오 웹으로 만들어진 게 스튜디오 X와 스튜디오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리스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웹, 스튜디오 X, 스튜디오 동일한 룩앤필을 만들도록 구성을 해놨고요. 스튜디오 X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웹이 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데스크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좀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현업 사용자분들이 본인의 PC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용해서 그게 브라우저일 수도 있고요. 엑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뭔가 일을 하고 있다면은 자동화할 때 가장 적절한 대안이 어쩌면은 스튜디오 X가 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는 스튜디오 X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테스팅을 하는 일을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은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테스트 자동화를 구성하실 수도 있고요. 테스트 자동화는 우리 모바일 안드로이드 혹은 iOS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자동화 관련돼서 디버깅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은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다른 복잡한 UI가 있어서 관련된 UI를 자동화를 하거나 데스크탑 트리거를 통해서 뭔가 변경이 됐을 때 트리거링을 받고 싶다면은 스튜디오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개발자라고 하시면은 꼭 시민개발자분이 스튜디오 X를 써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튜디오 X는
스튜디오X는 사실 시민 개발자분들이 많이 쓰시긴 합니다. 그 중에서 스튜디오X를 쓰시다가 나는 여기는 익숙해서 이것보다 좀 더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복잡한 일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은 스튜디오로 바꾸셔도 되긴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용자가 그 현업 시티즌 개발자의 일반적인 사용자라면은 스튜디오X가 시작하기에 좋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에서 시작할 수 있고요. 일상적인 업무에 쓰이는 자용한 앱들을 기반으로 자동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X는 이제 뭐 앞에 말씀드렸던 UI 기반의 자동화를 만들고 싶다면은, 그리고 현업에서 비즈니스에서 엑셀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은, 뭐 브라우저 기반의 일이 대부분이라면은 스튜디오X가 적절한 대안이 될 거고요. 스튜디오X는 IT 하시는 분들 혹은 일반적인 개발자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엑셀 관련된 작업이 있을 때는 스튜디오X가 조금 더 편리해서 엑셀 관련된 일을 할 때는 X로 자동화를 만들 경우도 많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자기한테 적절한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튜디오X를 시작하게 되면은 최근에 추가된 버전에서는 이렇게 투어를 해서 이 X를 어떻게 쓰시면 됩니다라는 퀵 투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시더라도 어떻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어떻게 생성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배포하고 실행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 매니저라고 하는 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스튜디오X를 만들 때는 변수란 개념을 없앴는데 사실 해보니까 변수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변수, 사용하는 파일, 그 다음에 뭐 필요한 리소스 중에 q, asset, 스토리지 버킷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데이터 매니저 안에 넣어 두고요. 데이터 매니저 안에서 한눈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구성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X 쓰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해지신 것 같고요. 스튜디오X를 사용하시거나 스튜디오를 사용하시더라도 특히 시티즌 위주로 개발을 진행하시는 쪽에서는 저희들이 할 때마다 템플릿을 잘 활용하십시오 라는 가이드를 많이 드리긴 합니다. 처음에 템플릿을 만드시는 게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템플릿을 만드는 중에 하나는 시티즌 개발자분들은 사실 전문적인 프로그래밍 경험을 하시지 않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가 제일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그저들이 뭐 짧게 4시간 교육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는지를 알았는데 그 다음에 실제 내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불편하시길래 그러시면은 특정 업무별로, 시스템별로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시면 어때요? 이 템플릿은 일종의 예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예제를 열어서 내가 하는 일만 수정하시면 업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형태로 좀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ERP, 셉에서부터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라든지 셉에서 어떤 내역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내기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웹 시스템에 엑셀 파일 입력하기라든지 이런 형태로 시스템과 업무를 잘 조합해서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 두시면은 시민 개발자분들이 쓰실 때는 아주 편리하기도 하고 이 정도로 만들어져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냥 툴 하나 주고 알아서 하세요. 현실적이지 않고 사실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스튜디오X를 쓰시는 시티즌 개발자를 만드실 때는 지원 체계를 저희들이 말씀 많이 드리는데, 지원 체계가 좀 필요하고요. 지속적인 지원 체계와 교육이 당연히 필요하긴 합니다. 그 중에 자산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이 템플릿이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고, 향후에 새롭게 유입되는 시티즌 개발자분들한테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버전부터, 2022년 10월 버전부터는 스튜디오 X에서도 맥이나 리눅스에서 호환되는 자동화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동화 프로세스를 윈도우즈만의 어떤 그 산출물로 관리하지 않고요. 맥에서도 수행할 수 있고 리눅스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이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스튜디오 X를 만드실 때 크로스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맥과 리눅스에서 호환되는 자동화를 윈도우 환경에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스튜디오들은 맥이나 리눅스에서 지원되는 건 없고요. 다 윈도우에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윈도우 환경에서 크로스 플랫폼 자동화 프로파일을 통해서 맥이나 리눅스 된 걸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아마 현업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툴 중에 하나가 엑셀, 그 다음에 아웃룩, 가끔 워드 쓰시긴 하겠지만, 그리고 저 브라우저, 저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셉도 GUI 셉도 있고요. 퓨어리라고
웹 기반 앱도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앱을 쓰신다면은 물론 스튜디오도 가능하지만 스튜디오 X가 좀 더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정하고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발에 익숙하지 않거나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쉽게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게 만든 툴이 스튜디오 X에서 이런 일상적인 앱을 쓰신다면은 스튜디오 X가 아주 유용한 자동화 툴이 될 거고 가장 적합한 툴이 될 겁니다. 하시다가 좀 더 어드밴스드 기능을 쓰실 때는 스튜디오로 바꿔서 쓰실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엑셀을 사실 업무에서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저희들이 실제 고객사 가서 POC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데모를 보여드려 하더라도 업무 중에는 엑셀을 활용하는 게 아주 빈도가 높더라고요. 엑셀을 쓰실 때 보면은 저런 형태로 엑셀 파일을 가져다가 자동화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엑셀 어플리케이션을 띄우고 마우스로 클릭하고 컨트롤 F9로 찾거나 영역을 정해서 컨트롤 C로 카피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옆에서는 엑셀 파일을 읽어서 처리하게 만드는 거죠. 그 파일이 DRM이 적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하다 보면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거는 파일을 열고 난 뒤에 예제에 있는 것처럼 머지 앤 센터 젤을 클릭하면 좋은데 그러면 엑셀의 요 셀 중에 가운데 두 개를 머지해서 가운데 센터 정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저런 일을 엑셀 파일로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use 엑셀 파일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클릭 이벤트를 저거는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거지만 이걸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UI 형태 자동화가 엑셀 파일을 여는 엑셀 프로그램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바로 클릭도 할 수 있고 파일을 기반으로 읽고 필터링하고 새로운 피벗 테이블을 만들거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훨씬 더 쉽게 UI 자동화와 엑셀 자동화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웹을 제공하면서부터 저희들이 고민했던 게 웹에서 만들어졌던 내용을 스튜디오 X나 스튜디오로 가져갔을 때 읽을 수 없다면은 이건 좀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스튜디오 웹과 스튜디오 X, 스튜디오는 혼용할 수 있는 호환이 되는 버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스튜디오 앱에서 만들었던 거를 그대로 스튜디오 X, 스튜디오에서 읽어 드릴 수도 있고요. 어디서 작업하냐에 따라 가지고 싱크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데스크탑을 통해서 X나 스튜디오 기반으로 작업을 하다가 나 그 작업을 웹에서 해야 되는데 어디 이동해서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오프닝 스튜디오 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은 세이브 투 스튜디오 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웹으로 보내놓고 세이브 시키고 로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혹은 앞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은 스튜디오 웹 그림인데요. 웹에서 작업하고 있던 내용을 다시 스튜디오 X에서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오픈인 데스크탑이라고 하면은 스튜디오 웹에서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스튜디오 X 혹은 스튜디오에서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자동화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호환성을 웹과 스튜디오 X, 스튜디오를 맞춰 놓은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어디에서나 필요한 그 적시에 맞는 자기 상황에 맞는 자동화 툴로 시작을 하시고 기능이 필요하시면은 확장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은 실제 시민 개발자분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많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저분들이 잘 쓰고 있는 건가도 걱정이 되시고요. 또 하나는 개발에 개발한 경험이 별로 없으셔서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가이드 같은 것도 사실 일일이 메일로 주거나 게시글로 주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UiPath에는 오토메이션 옵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메이션 옵스를 이용하면은 가장 중요한 보안적인 측면, 하지 말아야 될 일, 반드시 해야 될 일, 그리고 일관성 있게 뭘 구성을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명시를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스튜디오 혹은 스튜디오 X, 스튜디오 웹 사용자들이 그 룰에 맞게 동작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 같은 거를 만들어서 어떤 시티즌 개발자용 규정도 있을 거고요. COE에 있는 개발자, RPA 개발자용 어떤 규정도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제품별로 스튜디오 X별로 만들 수 있고요. 또 그룹별로 어디에 속해 있는 사용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룰을 정할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오토메이션 사용자 혹은 시티즌 개발자, RPA 개발자, 센터 오브 엑셀런스 이런 형태로 나누어서 해당되는 프로덕트와 매핑해서 어떤
규정, 어떤 보안 규칙을 집행해야 될지 룰을 정할 수 있고요. 저 규칙은 사용자가 일일이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스튜디오 오토메이션 옵스에서 적용된 정책은 그대로 사용자한테 다 내려가게 되고요. 일부는 선택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일부는 강제시킬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안적이랑 관리적인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게 되고요. RP의 개발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생산성과 반드시 지켜야 될 룰을 이런 형태의 거버넌스로 만드시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스튜디오 X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시민 개발자 형태로 운영하다 보면은 결국은 자동화를 어떻게 계속 발전할 수 있을까, 찾아낼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세스 마이닝 혹은 타스크 마이닝 혹은 클라우드 소싱 아이디어를 타스크 캡처를 통할 수도 있고요. 아이디에이션을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오토메이션 허브라고 하는 곳에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동화의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는 누군가의 니즈가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자동화 아이디어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동화 아이디어를 야 이거 자동하면 효과가 좋은 거 맞아? 라고 하는 어세스먼트를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ROI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요. 실제 시스템이 사용하는 시스템이 자동하기 쉬운지도 있을 거고요. 업무를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자동화 기술로 유용한 거야.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어려운 거야. 사람 하기도 어려운 일 같은데. 이런 일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이거는 자동화에 적절해. 자, 그렇게 결정되고 나면은 그 다음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거는 시티즌에서 직접 만들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자동화 아이디어도 있을 거고요. 아니야, 이거는 우리 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하나는 시티즌으로, 하나는 COA 중심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그걸 누가 개발할 건지 트래킹하고 그게 만들어진 문서들, 뭐 PDD 문서라든지 최종 만든 산출물이라든지 그걸 만들기 위한 분석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오토메이션 허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동화를 좀 더 빠르게 만들어내고 자동화 확산하는 가속화를 시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저희들이 하는 프로세스가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다 보니까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이 프로세스를 조금만 개선을 하면은 자동화하기도 좋고 또 하나는 사람이 관리하고 운영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아이디어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오토메이션 허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메이션 허브는 오토메이션 허브는 우선 모든 자동화 아이디어,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디어를 낸 거 기반으로 비즈니스에 어떤 게 중요한지를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어떤 거는 시티즌 통해서 개발하고 어떤 거는 COE 통해서 개발하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업무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해당되는 업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여기는 이런 조건 말고 다른 조건도 있어요.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 협업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빠른 요구사항을 빠르게 구현할 수도 있고 구현을 해 놓은 것도 기능이 추가돼서 요거는 바꿔야 돼요 라고 하는 변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체인지 리퀘스트라고 하는 변경이 생길 수 있고 그 변경을 다시 요 오토메이션 허브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만들 때 요구사항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만들어지게 된 변경 관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가장 영향력 있는 아이디어를 빠르게 자동화를 전환할 때는 오토메이션 허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타스크 마이닝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타스크 마이닝이 새롭게 추가된 unassisted 타스크 마이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ssisted 타스크 마이닝인데 이거는 타스크 캡처를 온라인 버전으로 바꿔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타스크 캡처를 사용자가 클릭할 때마다 캡처링했던 데이터를 자동으로 타스크 마이닝 서버에 보내주게 되고요. 그걸 기반으로 트레이스를 만들어서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의 업무를 여러 명이 수행했을 때 그 수행된 결과를 머지하거나 아니면은 편집해 가지고 관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것이 별도로 붙이지 않았던 게 unassisted task mining이고요. 최근에 추가된 게 assisted task mining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어시스트 타스크 마이닝은 제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일주일마다 처리하는 주간 보고 혹은 비용 처리 너무 힘들고 짜증나요. 이거 나 하기 싫어요. 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하냐면요. 라고 하고 그 레코딩을 쭉쭉 해주는 겁니다. 어디 클릭하고 입력하고 파일을 어태치하고 이런 일들을 쭉 하게 되면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일인 거죠. 얘를 기반으로 COE든 혹은 시티즌 개발자들이 개발할 수 있는 형태로 문서도 만들어주고 스켈레톤 작업을 해주는 게 어시스트 타스크 마이닝이고요. 기존처럼 이걸 업무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지? 한 10명이 업무를 하는데 각자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10명이 하시는 PC에 레코드를 설치하고 그 레코드가 캡처한 데이터를 분석한 뒤에 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찾아내는 게 unassisted task mining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assisted task mining은 논리적으로 한 개 작업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작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비 처리라면 경비 처리하는 것만 하나만 만드는 거죠. 이 작업을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참여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로 경비 처리하는 케이스를 만들어서 캡처링 한 뒤에 머지해서 적절한 후보군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걸 누군가가 시스템 개발자가 개발하겠다. 이렇게 쓰실 때는 어시스트 타스크 마이닝이 좋은 거고요. unassisted는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마이닝당 뭐 2명 혹은 5명의 직원을 한 그룹을 만들고요. 그리고 뭐 복수계 어플리케이션 포함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2주 정도 기간 동안 그분들이 하는 일을 전부 다 캡처하고 레코딩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려서 어떤 것들이 찾아진 의미 있는 작업인지를 식별하게 되고요. 그 기반으로 아, 우리가 일을 이렇게 하고 있었네. 요거는 잘못된 방식인데 이거는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프로세스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을 5분이 하고 있는 업무들을 효율적인 자동화 툴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로코드와 자동화 콜라보라는 이름으로 데모를 준비한 걸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코드와 자동화 연동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로코드로 만들어지는 것은 결국 웹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면은 브라우저나 모바일에서 실행되겠죠. 모바일 앱에서 실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스의 화면이 하나 보일 거고요. 그 화면이 이제 사용자 인터랙션을 받아서 뭔가 일을 처리해야 된다면은 멀리 있는 unattended 로봇한테 REST API로 너 이거 작업해 라고 보내주는 겁니다. 혹은 로컬에 설치되어 있는 attended 로봇한테 일을 시킬 거라면은 로봇JS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 SDK를 이용해 가지고 내 PC에 설치되어 있는 attended 로봇에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 화면이 만들어지는 기능은 템플릿에 화면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은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템플릿에 뭐 입력창 혹은 체크박스, 뭐 콤보박스, 드랍다운 혹은 문서를 볼 수 있는 문서 뷰어,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이 데모는 어떤 데모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UI 밸류 슈퍼마켓이네요. 호주인 친구가 만든 건데요. 여기 있는 대시보드 템플릿을 가져다가 왼쪽에 보이는 오케스트레이터 밑에 보이는 게 프로세스들인데 이런 프로세스를 호출하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리테일용 데모 앱입니다. 이렇게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각각의 정보들이 있죠. 뭐 탑 카테고리 레버 퍼포머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대시보드로 출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시보드들은 결국은 어떻게 가져오냐면은 내부에서 만들어진 아까 보셨던 프로세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제가 기간을 여기 위클리 기반으로 기간을 설정을 하고 데이터를 가족에 서밋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은 어텐디드 로봇이 돌 겁니다. 로봇이 돌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채워줄 겁니다. 어텐디드 로봇이 해당되는 시스템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API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긴 합니다. 어떻게든 데이터를 이렇게 채워줄 거고요. 채워주는 정보 중에는 이미지 기반으로 뭐 프라이싱 앤 프로모션 같은 걸 보시면은 이미지를 가져와서 논리적으로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차트를 만들고 차트 이미지를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이 앱스 화면을 쓰시면은 시스템과 인터페이싱 할 때는 로봇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탑 퍼포머 관련된 것과 그 다음에
탑 카테고리 레벨 퍼포머를 보시면은 여기 정보들이 아래 있는 프로덕트 라인 퍼포머 정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하 프루트 주스네요. 그게 많이 팔렸다는 얘기를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요 프로덕트 라인 퍼포머 밑에 있는 요 가장 밑에 있는 것을 클릭해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거기에는 가장 적게 팔렸던 항목들이 보이는데 그게 오른쪽에 있는 레깅 스큐 관련된 정보를 같이 매핑해서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다가 멈춰버렸네요. 그리고 프라이싱 앤 프로모션 관련해서는 만들어진 프로모션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크리에이트 뉴 프로모션에서 실제 바로 프로모션을 만들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모션이 필요하다면은 그 프로모션을 추가해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밑에 있는 인벤토리 관리 목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지점 그 슈퍼마켓 점마다 버누드, 파라마타, 본다이, 조지아타운에 있는 점마다 인벤토리 목록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인벤토리 목록에 맞게끔 새롭게 인벤토리를 크리에이트 할 수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PO를 저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움직이네요. 그 다음 하나는 실제 저렇게 만들어진 앱 데모도 있고요. 제가 앱 스튜디오를 통해서 만드는 걸 잠깐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웹이나 데모라는 이름으로 새 앱을 하나 만드실 수 있어요. 만들어진 파일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저걸 내부 사용자가 아니라 외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공개 앱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의 템플릿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위에 대시보드 템플릿을 보시면은 앞에 친구가 만들었던 그 내용이 대시보드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뭐 이미지, 사진, 텍스트 다 똑같은 게 보일 거고요. 각각의 항목들은 뭐 로봇을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데이터 서비스 통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줘서 이걸 기반으로 커스텀 하시면 좀 더 쉽고요. 제가 데모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만든 건 이제 시티즌 업무를 하다 보면은 팀 내에서 만들어 달라는 요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업무를 생각해서 팀의 개발 업무를 요청하는 폼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뭐 간단한 폼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페이지는 크게 두 가지 개발 요청 입력이 하나 있고 여기는 이제 요 영역에 익스프레션을 찍으면은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보여주는 거죠. 안녕하세요. 성과 이름을 보여주고 개발 요청을 위해서는 뭐 항목을 채워주세요 얘기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쓰는 이제 드랍다운 리스트인 겁니다. 콤보 박스 같은 거죠. 그래서 업무 유형이라는 콤보 박스가 있고요. 업무의 콤보 박스를 이름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 유형이라고 한글로 써볼게요.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요. 밑에 멀티 실렉트 드랍다운은 뭐냐면은 콤보박스 비슷한데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바꿔서 사용 앱이라고 사용하는 앱이라고 이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슬라이드는 업무 시간이 대략 몇 분 정도 걸려요. 복잡도는 어때요? 이런 숫자를 받는 거고요. 나머지 이런 파일 업로드와 텍스트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저런 게 받고 나면 이제 전송하기 버튼을 눌러서 전송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송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를 만들 수 있어요. 이벤트가 클릭댐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편집하게 되면은 뱅글뱅글 도는 회전자를 표시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지금 미리 그걸 해보시면은 입력값을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사용 어플리케이션 체크를 하는 거죠. 멀티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한 20분 정도로 바꿔볼까요? 19분이네요. 복잡도를 선택하고 전송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뱅글뱅글 도는 게 보이는 거죠. 실제는 도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자동화 프로세스를 호출하는 걸 한번 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규칙을 하나 만들고요. 밑에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여러 개가 보입니다. 그 중에 프로세스 시작이라는 걸 해볼게요.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등록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플러스를 눌러서 등록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폴더에 있는 프로세스 리스트를 쭉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웨비나라는 폴더에 있는 업무 요청 프로세스를 이미 만들어 놨고 얘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시작할 때 어떤 형태를 쓰실 거예요? unattended, attended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attended 형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완료가 됐다면은 뭘 받고 싶냐면은 회전자를 더 이상 이제 보이지 않게 만들고 싶은 거죠. 저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프로세스한테 아까 입력했던 값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입력 재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쓰시면 돼요. 논리적으로 누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해당된 프로세스의 입력 파라미터가 쭉 보이죠. 이걸 제가 이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매핑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실제 값은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이꼴 표시를 하면은 화면 폼, 만들었던 폼이 있을 겁니다. 그 폼에 눌러보시면은 펼쳐질 거고요. 그 펼쳐진, 멈춰버렸네. 잠시만요. 밑에 보시면은 업무 유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매핑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바꿔줘야 될, 입력해야 될 게 사용하는 앱, 뭐 수행 시간 같은 게 있죠. 수행 시간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수행 시간 정보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슬라이드 값을 가지고 와서 수행 시간을 매핑시켜 주는 겁니다. 프로세스를 만들 때 어떤 매개 변수를 받을지만 결정하면은 우리가 UX로 만든 항목들 있잖아요. 그 항목들을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값을 세팅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만약 프로세스를 요청을 했다면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시작 시점이라 해가지고 어떤 시점에 뭘 해야 된다면 거기에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한번 눌러졌다면 이제 선택된 값을 초기화시킬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값 재설정이라는 이름으로 초기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업무 유형을 선택했다면은 그거를 이제 선택하지 않은 걸 리셋시키는 거죠. 그리고 만약 또 값 재설정을 하나 해볼게요. 어떤 값을 설정했냐면은 예를 들어 텍스트 에어리어에 아까 기타 요구사항에 텍스트를 적었다면 걔들 초기화시키는 것도 이 셋을 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리 보기를 통해 가지고 실제 재생을 해보면은 이런 형태의 앱이 만들어지고요. 여기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 값들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은 제가 20분, 17분, 20분으로 맞춰볼까요? 20분을 맞추고요. 복잡도도 좀 간단하다고 생각해서 좀 숫자를 줄여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적어볼게요. 매출 현황이니까 일별 시간별 매출 정보가 필요합니다 라고 명시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표현을 하고 이제 전송하기 누르는 거죠. 제가 지금 맥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맥에서 어텐디드 형태 해가지고 어시스티드를 보시면은 실행한 내역 하나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 히스토리를 한번 제가 리프레시하고 히스토리 한번 볼게요. 히스토리에서 보시면은 기록에 보면은 프로세스가 하나가 뭐 아주 간단하게 그냥 로고만 찍은 겁니다. 프로세스가 바로 실행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데모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데모를 좀 보여드렸고요. 제가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 주신 걸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시작할 때 사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얘기를 안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질문 주신 거 보면은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가 RPA 분야 글로벌 리더인 UiPath는 국내 시장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점유율이 높은 업종이나 비즈니스 영역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이들이 이 영역에서 주로 활용되는 유스 케이스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한국에서 사실 UiPath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고객군이 파이낸스 고객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금융 관련 고객분들이 저 UiPath를 많이 쓰십니다. 초기에 저희보다는 로컬 벤더 국내 업체가 빨리 먼저 자동화를 금융권 쪽에 많이 공급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 쪽으로 많이 바꾸신 사례가 좀 많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바꾸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안정성이라는 얘기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실제 밤에 퇴근하고 나서 아침 오면은 돌지 않고 있어가지고 너무 불편하다. 내가 일을 하는 건지 로봇이 일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UiPath를 도입하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영역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업무 중에는 기존에 여러 건 처리하던 것들을 실제 로봇을 통해서 많이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유통 및 두 번째 질문인데요. 유통 및 식음료 산업은 특히 하청업체도 많고 이들의 참여 역시 매우 중요한데 데이터 생산자로서 특히 이러한 별도의 여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복수의 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도 존재하나요? 아마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앱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데모를 보여드릴 때 공개 앱이라고 한 게 있었거든요. 공개 앱을 만들면은 그 앱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입력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실제 일은 어디 하냐면은 백엔드에 있는 어떤 공급하는 분들이 데이터를 공급해 줄 때
자동화를 통해서 공급해 줄 수 있고, 그걸 받는 쪽에서도 입력받은 데이터의 검정이라든지 시스템에 입력하는 부분들도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또 하나가 매니팩처링도 비슷하던데요. 공급사가 많은 경우에 공급사로부터 뭔가 데이터를 알려줘야 되거나 변경사항을 주거나 하는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변경이 입력하는 양식이 되게 복잡한 게 많더라고요. 그럴 경우라면은 실제 원청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을 별도로 액세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똑같은 일을 하는 로봇들을 이용해서 그런 일들을 처리할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자동화 트렌드에 맞춰 로우 코드 플랫폼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 기간이 단축되는데 이는 어느 정도인지 평균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복잡한 통합 과정 없이 지원이 되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슈 없이 활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RPA 같은 경우도 초기에 SI로 개발하는 것보다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가 어쩌면은 개발 기간이 단축된다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개발 기간 단축은 사실은 세부적인 내용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흔히 얘기하는 게 SI 개발하면은 기간이 month 단위였다면은 RPA로 하시면은 week 단위로 바뀐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해보시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앱스 개발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볼 때 month와 week보다 사실은 더 줄여주는 것 같아요. 앞에 보시는 저런 폼을 하나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만들고 나면은 사실 운영하는 환경으로 이관하는 것과 운영 환경 구축하는 것 되게 큰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앱스를 쓰시면은 그 안에 앱을 만드는 스튜디오도 있고요. 실제 앱을 바로 게시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URL이 나오거든요. 그 URL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싱 하는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동화를 쓰거나 자동화를 이용해서 인터페이싱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동화를 만들 줄 안다면은 앱스를 쓰고 필요한 데이터를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피딩을 하거나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쓰실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중에 하나가 시민 개발자들이 생성해내는 수많은 코드들에 대한 전사적 통합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동일 기능에 대한 중복 개발을 막기 위한 툴은 존재하는지요? 중복 없는 코드의 쉐어나 시민 개발자가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는 보안 등과 관련된 문제 방지에 대한 툴도 존재하는지요? 요 관련해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토메이션 허브가 뭐 저런 기술적인 통제를 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토메이션 허브를 도입하시면은 회사 내에서 필요한 모든 과제들이 사실은 오토메이션 허브에 모이게 되고요. 그러면 과제보다 영역이 있잖아요. 얘는 파이낸스 관련된 과제예요. 아니 얘는 어카운트 관련된 과제예요. 얘는 오토메이션 매니팩처링 관련된 과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거든요. 거기마다 담당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디어 올라오자마자 그분들이 이거는 중복인데 이미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낸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죠. 비슷한 과제가 있어요 이미. 그러면 그 과제에다가 지금 필요한 기능만 체인지 리퀘스트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통해서 일단 중복 관리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앞에 말씀드렸던 컴포넌트들 중에 미리 만들어진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오토메이션 허브를 쓰시면은 오토메이션 스토어라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 오토메이션 스토어에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자동화 라이브러리나 컴포넌트가 다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이미 만들어진 걸 이용해서 쓸 경우에 중복적인 코드 개발이 안 되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또 오토메이션 옵스라는 이름을 제가 설명드릴 때 거버넌스를 지킬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UiPath 스튜디오에는 워크플로우 분석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파일을 하는 워크플로우라고 부르고 거기에는 액티비티들의 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워크플로우 분석기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 파일 네임에 대한 규칙이 맞는지 변수 이름에 대한 규칙이 맞는지 어떤 변수는 쓰고 선언은 됐지만 사용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용하시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시민 개발자들이 개발할 때 표준과 일관성을 지킬 수 있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코드를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답변이 됐을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민 개발자가 개인 과제를 발굴할 때 자동화가 가능한지 안 되는지 가능한 과제로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시민 개발자가 개인 과제를 만들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앞에 말씀 타스크 캡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어시스티드 타스크 마이닝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쭉 캡처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캡처링한 기반으로 업무 전문가가 있으시다면은 그분과 얘기하셔도 괜찮고요. 업무 전문가가 없다면은 동료분들과 얘기하셔가지고 실제 업무 플로우를 나중에는 뭐로 만들어낼 수 있냐면은 스튜디오에서 개발할 수 있는 익스포트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개발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익스포트 할 수 있고요. 익스포트 된 걸 기반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민개발자의 자동화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단순한 스튜디오 X의 개발 툴뿐만 아니라 지금 하시는 일들을 문서화시킬 수도 있고 타스크 캡처로 그 다음에 기본적인 워크플로우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질문을 주신 것도 좀 답변을 좀 드렸고요. 이렇게 오늘 진행했던 로우 코드와 자동화의 콜라보에 대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